돌려서 생각하면 특별하게 다른 문제되는 이슈가 없었구나라는 생각도 한편 들었어요. 근데 저 그냥 재밌게 봤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몇 날 며칠 끌 일인가. 더군다나 K푸드를 알리고 그런 차원에서 했던 건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맞습니다. 이건 이제 만들어진 논란이라고 저도 보고요. 만들어진 논란. 예, 내용과 시기를 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프레임질을 해댔다고 저는 보는데 그 중에 좀 악질적인 거는 그러면 그 깨진 접시만 바라보거나 아니면 깨진 접시를 당장 치우느냐고 다른 접시 돌리기를 멈춰야 되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참석을 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떠나고 행정처장에게 이러면 양해 못해. 양해 안 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기관 증인이 아니라 일반 증인으로 의결을 했어요. 예. 자, 국감 시작하는 날인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정감사 시작인데 그 첫날 대법원 국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정감사 시작하면서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나올 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거냐. 그렇게 되면 이번 국감은 그냥 조희대 국감으로 끝날 것 같아요. 왠지. 예. 여전하십니다. 나이 먹어도 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전하다는 게 참 중요한 거라는 걸 제가 조용필 공연을 보면서 느꼈어요. 참 여전하다. 전과 같다.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일 놀랬던 게 저는 이제 생방송으로 다 봤는데요. 그래요? 세대가 화합한 것 같았다. 그러니까 20대부터 70대 청중들이 앉아서 노래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단발머리라는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진짜 10대, 20대 청춘을 이렇게 소환해주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그 노래를 21세기에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고 새록새록했었고 그런데 또 바운스라는 노래는 어떻게 그 나이, 제가 60대 넘어서 그 음원을 냈고 그 1등을 달리면서 조용필이라는 가왕이 왜 가왕인지 그리고 과거에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단히 현재에서 미래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진짜 뭐랄까요? 진짜 청춘? 살아있는 청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면서 왜 청중들이 눈물을 흘리는지 왜 열광하는지를 알게 됐고 75, 85, 95까지라도 청중 옆에서 좀 노래를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네. 패널들 다 소개하고 조용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더니 우리 김정구 원장님이 정말 멋있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아니 정말 저는 이제 그 물론 녹화죠. 라이브는 아니고 그런데 본 방송을 못 보고 나중에 좀 봤는데 단발머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참 신선한 음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뒤에 나와서 무용을 하는 그 백댄서들 보니까 대한민국 K 무용이 또 댄싱이 최고 아닙니까? 그럼요. 야, 그 정말 최고의 그 춤과 어우러지는 그 노래가 이제는 뭐 물랑루즈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물랑루즈라고 말씀하시고 아주 옛날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1980년대 음악인데 지금 들어도 전혀 뭐랄까 좀 옛날 같지 않은 신선함이 있어서 조용필이라는 가왕은 어쩌면 미래에 있었다가 1980년대로 돌아왔다 왔다 갔다 하는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우린 참 좋은 어떤 그런 뭐랄까요 연예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문화인을 우리 세대가 계속 만끽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 조용필 공연 얘기는 김유정 의원님이 제일 평가를 잘하실 텐데 박영식 앵커 소개를 하고 앵커님 죄송합니다. 우리 박영식 앵커도 보셨나요? 예, 저도 봤습니다. 예, 저는 뭐 이제 조용필 선생님 것도 보고 사실은 각 방송사가 내걸고 있는 그 뭐랄까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이승환 씨 공연도 있었고 조용필 씨 공연도 있었고 그리고 이명웅 씨 것도 있었는데 보면서 굉장히 역시 우리 그 K 컬처 또 우리 K 뮤직이 이렇게 풍성한 후배들이 가왕 조용필의 뒤를 잇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오래도록 건강하게 목소리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대중에게 사랑받는 가수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전 사실은 그 뭐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라는 노래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가지고 리메이크도 많이 됐잖아요. 근데 정말 세대를 다 통합할 수 있고 모든 세대가 조용필 선생님의 노래를 리메이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또 놀란 게 단발머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단발머리를 이렇게 부르는데 8살 어린애가 따라서 해요. 그 노래를. 벌써 이걸 어떻게 알지? 그랬더니 리메이크를 리메이크, 예. 계속 예. 해가지고 애들도 알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조용필 노래는 리메이크가 워낙 많이 됐어요. 아이돌 가수들도 많이 부르고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놀랐던 게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대형 가수들이 나이 들어서 단독 콘서트나 디너쇼 이런 거 하면 후배 가수들이 최소 대여섯 명은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힘도 들고 호흡도 딸리니까 후배들이 이제 도와주는 동안 옷도 갈아입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혼자서 그 3시간을 소화를 하는데 한 30곡 이상을 불렀잖아요. 정말 놀랐고 특히 본인이 중간중간 인터뷰 영상이 나오는데 자꾸 목을 쓰고 노래를 연습하지 않으면 목소리가 변하고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자꾸 노래를 부르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목소리가 그렇게 변함없이 가는 것 같아요. 50년생이잖아요. 그러면은 내일 모레 80이라는 얘기인데 영원한 오빠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중학교 때 생각이 났어요. 조용필 따라서 막 애들 핑컬파마 하고 조용필파와 이용파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막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막 그러고 올해 그 가요대전의 가수대왕은 뭐 누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거 서로 막 맞추기도 하고 했던 생각이 나서 저는 진짜 노래 따라 부르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거의 올 한 해 우리 국민들 정말 힘들게 이 세월을 보내왔는데 너무 큰 위로가 됐던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정말 가왕이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조용필 씨의 공연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 가수 조용필 씨하고 좀 친분이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만나보면 참 겸손하고 성실하고 또 샤이해요. 아주. 그리고 술도 엄청 옛날에 많이 드셨다고 예. 얘기하더라고요. 예. 정말 그 이번 추석 연휴에 국민들의 마음을 좀 상당히 좀 어루만져준 그런 공연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정숙님은 조용필님 정치권 피로감을 날려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번에 추석 연휴 기간에 주로 나왔던 이슈들이 좀 지저분했죠. 정말 우리 이제 지금 내란 청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한다고 하지만 한다고 하는 게 뭐 냉장고를 부탁해 나온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것들. 근데 그리고 또 김현지 부속실장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던데 또 그 와중에 장동혁이랑 뭐 이런 사람들은 가서 또 건국전쟁 영화 보고 뭐 이러지 않았어요? 참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그 공연에 더욱 마음을 뒀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냉장고를 부탁해가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인식을 잘 못했어요. 그냥 저는 이제 냉부회를 본방을 보긴 좀 어렵고 가끔 제 방을 보거나 이번에는 특히 이슈가 됐길래 전 이제 본방 끝나고 넷플릭스에 바로 업로드된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삼는 건 그겁니다. 그 국정자원 화재가 났는데 그 마당에 언제 녹화를 했으며 그게 녹화할 때냐 그런데 예능 출연할 때냐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틀어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슈가 연휴 내내 계속되고 이진숙 체포영장 체포적부심 기각된 거 급건하고 그다음에 그거 하루 이틀 지나가니까 냉부회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데 돌려서 생각하면 특별하게 다른 문제되는 이슈가 없었구나라는 생각도 한편 들었어요. 근데 저 그냥 재밌게 봤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몇 날 며칠 끌 일인가 좀 너무 각박하다. 그냥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통령이 어디 가서 술 마시고 골프 치고 막 이러면서 무엇을 못 챙긴 것도 아니고 그것도 더군다나 K푸드를 알리고 그런 차원에서 했던 건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맞습니다. 이건 이제 만들어진 논란이라고 저도 보고요. 만들어진 논란이. 예, 내용과 시기를 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프레임질을 해댔다고 저는 보는데 그 중에 좀 악질적인 거는 이재명의 잃어버린 48시간이라는 프레임을 들이댄 겁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당시에 세월호 7시간과 동일선상에서 국가 재난을 내팽개치고 지도자의 시간이 사라졌다라는 식의 이런 악의적인 프레임인데 이미 대통령실에서 연휴 중에 이 녹화 날짜와 시기까지 공개할 정도로 투명하게 밝히고 이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했으나 지난 연휴에 대략적으로 한 6일 정도가 냉부해라는 이슈에 점령당하고 잠식당할 정도로 이 프레임을 걸고 국민들을 호도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국민 하나의 기만이라고 보고 저는 이 주제를 더 길게 끌고 가면 뭐 주진우 의원이라든지 장동혁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좋게 작용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게 K푸드 홍보라는 취지도 지금 무색해질 정도로 너무 논란이 뭐랄까 좀 가중된 것도 있는 것이고 이게 뭐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이제 김유정 의원께서 말씀 주신 대로 특별한 이슈가 또 없었던 연휴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만 주야장천 SNS에 국민의힘 쪽에서 의원들이 올리다 보니까 이것이 또 기사화되고 불가피하게 언론에서 또 다뤄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민을 위해서 좋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좋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앞두고 있는 에이펙을 위해서도 거기에서 K푸드가 또 홍보될 텐데 더 이상 좋은 논란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들어진 논란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선각자님 답은 인기가 더 높아질까 봐입니다. 거미줄 최정아님 얼마나 꼬투리 잡을 게 없으면 냉장고 가지고 지랄하냐. K푸드 홍보하는데 너희들 건국 전쟁은 왜 보냐. 맨날 불난 데 가서 지켜보고 있냐. 그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아니 돌이켜보면 주야장창 술 처먹고 집무실에서까지 사우나하고 수시로 퍼마시고 퍼질러 자는 윤석열한테는 한마디도 뻥끗하지 못했던 자들이 할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저는 이번에 대통령실 대응도 약간 불만이에요. 그걸 뭐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그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지고 그 날짜가 말이지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좀 더 당당하게 아니 대통령이 이거 하는 일이다. 그렇게 왜 못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좀 아쉬운 측면은 있는데 대통령 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저희들처럼 오늘 일어나서 일을 막 바꾸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그리고 이게 방송 일정이기 때문에 방송국과 조정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산망 화재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에 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비행기에서 유엔총에 돌아오는 길에 화재 발생이라는 걸 접하고 그 부분을 밤새워 상황 관리를 하고 그 다음 날 오전 회의하고 그다음에 저녁에도 회의까지 충분히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조치는 충분히 진행을 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던 일정으로서 JTBC와 녹화를 했기 때문에 저는 대변인이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이런 준비를 했었다.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K푸드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 세계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었고 이 냉부해라는 프로그램이 국내에만 시청자들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도 많이 나가는 프로이기 때문에 그런 이러이러한 과정 때문에 진행을 했다라고 좀 당당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실이 좀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적으로 일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따가운 노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의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말씀하신 당당하고 좀 의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히는 과정을 통해서 좀 이번 사태가 이후에 대통령 일정과 관련해서 좀 중요한 하나의 매뉴얼적 경험으로서 좀 내부에서 잘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긴 측면은 있어요. 아니 얘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꼬투리를 잡은 사람들 때문에 이런 저희들이 변명이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매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따지면은 장동혁 이 양반은 왜 영화나 보러 다닙니까라고 저희가 비판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예를 들면. 김종희님 냉부에 나오셔서 정말 소탈하고 편안하게 그 자리에 계시는 것 마음이 찡했습니다. 국민 속에 녹아드는 대통령님이라고요. 지들 하는 짓은 생각 안 하고 문제 삼으려고 작정하고 하는 거죠. 사실 냉부해 냉장고를 부탁했는데 이런 예능 프로그램 제가 사실 잘 안 봐서 그 내용은 모릅니다.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막 낄낄대고 이러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K푸드를 소개하고 그 냉장고를 부탁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찾아가서 그 집에 있는 냉장고로 뭘 음식을 해주고 그러는 냉장고로 갖고 옵니다. 아예. 들고 오는 건데요. 들고 와요? 이번에는 냉장고 들고 오지 않았고요. 우리 음식들을 미리 이제 구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이준석이 그런 얘기했어요. 야, 냉장고 들고 오냐? 대통령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김영남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쉬었습니다. 예. 저는 이준석이 깐족되는 것은 이준석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이 막 이걸 갖고 국가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마치 자리를 비운 것처럼 이렇게 문제를 삼았잖아요. 예. 그 프레임에 좀 대응하는 것 가지고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일을 자꾸 키우고 그걸 쟁점화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뭘까요? 일단은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는 거죠. 예. 사실은 야당은 야당이 잘해서 성공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사실은 집권 세력에 대한 그 비판, 비난을 통해서 집권 세력이 인기를 잃을 때 야당이 부각되는 이른바 반사 효과를 항상 누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그런 목적을 갖고 비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민간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큰 회사의 사장, 회장, 뭐 공직자도 마찬가지죠. 장관, 뭐 총리, 대통령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저는 비유를 하자면 높은 자리일수록 왜 우리가 보면 가끔 서커스 쇼에 접시 돌리기를 하잖아요. 이게 재주가 훌륭한 사람은 접시를 여러 개 돌리죠. 동시에. 그러면서 그거 안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대통령쯤 되면 그 서커스 쇼에서 하는 접시 돌리기를 한 번에 수백 개를 돌리는 거예요, 사실은. 뭐 온갖 분야에 다 뭐 국정과 관련이 없는 분야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접시가 수백 개가 돌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휘청휘청하고 이제 약해지면 이게 돌아가는 원심력이 약해지면 휘청휘청하고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가끔은 떨어져서 접시가 깨질 때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그 깨진 접시만 바라보거나 아니면 깨진 접시를 당장 치우느냐고 다른 접시 돌리기를 멈춰야 되냐. 그 접시 하나 깨졌다고 그거 치우는 동안에 그러면 다른 게 다 휘청휘청 되기 시작해갖고 수십 개가 더 깨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최대한 여러 개, 수백 개의 접시를 잘 돌리는 책무가 자리가 높아질수록 이제 주어지는 건데 저는 접시 돌리기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참 좋은 비유네요. 이형진님 늦게 오시더니 깔끔히 정리해 주시네. 늦게 온 사람이 이럴 때 보면 좀 유리해요. 레츠고고님 국짐 너네들 덕택에 전 국민 다 봤다. 이것도 시청률이 많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시청률 9% 2위 했대요. 2등. 네. 명절 때. 조용필 공의원이 1등. 1등. 이게 2등. 군요. 냉부의 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냉부의 시즌 1, 2 논란이 안 돼도 이재명 대통령 출연이니까 시청률은 많이 나왔겠지만 아마 더 많이 보게 만들었겠죠. 보스형님 TV님 해군 함정으로 다금바리 회 공수하는 것보다 1000배는 낫다. 정필성님 국힘은 냉동실에 검은 봉지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 정당. 정필성님 아주. 문제는 그 봉지 안에 있는 음식을 한두 사람만 먹는다는 게 문제예요. 한두 사람이 다 먹었다 그거. 정말 이런 것은 국민들의 귀와 마음을 어지럽히는 짓이죠. 아무튼 그런 것밖에 할 게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혼탁한 연휴 정치권 속에서 그나마 또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민주당의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국힘 대변인 이름이 뭐죠? 박성훈 대변인한테 받은 문자를 공개를 했던데 이게 이제 박성훈 대변인을 칭찬하는 내용이죠. 박성훈 대변인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온 거예요. 선배님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
인사차 전화 드렸습니다. 언제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더 잘 모시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 식사라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훈 올림. 그러니까 박수현 대변인이 오 고맙습니다. 날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어제 선배님에 대한 공격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별 말씀을 크 갔는데 저는 여야 간에 그렇게 험한 말로 공방을 주고받다가도 또 이렇게 문자로 그 제 마음은 뭐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공개하는 게 적절하냐를 떠나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게 결국은 박성훈 의원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사실 우리 김유정 의원님도 대변인 민주당에서 하시면서 이렇게 그때만 해도 정말 좀 품격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록 문자를 공개하기는 했지만 안에서 이렇게 뭐 서로 사과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선을 막 넘어서면서까지 공방을 벌이는 게 요즘 너무 많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변인에 대한 공격은 서로 안 하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그런 경계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제가 대변인 하던 시절에 저쪽 한나라당 상대가 조윤선, 차명진, 윤상현 대변인이었어요. 아이고야. 참 복도 없네. 윤상현 초선, 다들 예. 초선, 차명진 의원이 재선 그런 시절이었고 그때 제가 최재성 의원하고 이제 두 명이서 그때는 수석 대변인 제도가 없었어요. 공동 대변인하고 저쪽에 이제 세 명이 대변인하고 그래서 저희가 81명이던 시절이니까 한나라당을 상대로 뭘 해도 역부족이었죠. 그때는 막 그렇게 억울하면 선거에서 이겨 다수당 대봐 이러면서 깐족거리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도 그 한나라당의 MB 정권 시절이니까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도 그래도 같이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오늘 박수현 그다음에 저 박성훈 대변인 모습 보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다. 대변인들이 서로에 대해서 인신공격은 자제하고 또 저런 모습 간만에 보니까 좀 훈훈하네요. 싸울 때 예. 싸우더라도. 그래요. 참 대변인도 극한 직업이죠. 네. 극한 직업이죠. 가끔 이렇게 전화가 계속 울리는 듯한 환청 이런 걸 느낍니다. 엄마 전화벨 울리는 것 같지 않아? 막 이런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극단으로 치닫은 정치다라고 이제 언론들도 많이 비판을 합니다만은 이런 대변인끼리 서로 칭찬하고 사과를 하는 모습이 상대방을 좀 악마화하기 이전에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다. 이걸 이제 존중심이 드러나는 거니까 이런 인식이 저는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작은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판도 이제 과거의 사례들을 많이들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끌고 오시긴 하는데 지금 우리 정치가 그만큼 좀 극단의 대립과 혼탁함이 있었던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서 내란이 진압되고 종식된 이후에는 좀 우리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우리 정치를 바라볼 수 있는 날도 우리가 좀 기대해보고 희망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입으로 가지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정말 치열한 국감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국감에서 어떤 것들이 나타날지 이번 추석을 앞두고 여야 간에 이걸 예고하는 그런 공방이 있었는데 그거 한번 보고 가시죠. 예, 민주당 국민의힘 그 추석 전에 회의에서 했던 내용이 있으면은 들려주셔도 좋고요. 그러면은 그냥 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김정우 원장님? 저는 쟁점 사항 자체와 관련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위 비쟁점 법안 같은 경우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일단 좀 비쟁점 민생 법안 같은 경우는 빨리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통과되지 않게 되면 그만큼 국민들이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핵심적으로는 좀 내년도 확장 예산 문제에 관해서 논쟁이 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당연히 내년에도 확장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재정을 갖다가 좀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거기에 맞춰서 정부 재정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의 문제 아마 국민의힘은 죽어라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할 가능성이 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내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마 12월 달에 또 엄청난 논쟁 공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계속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게 무슨 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칼날처럼 검증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4개월 정도 일을 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작년 윤석열 정부 때 예산 가지고 지금 집행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번 국정감사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분탕질 친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잘못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좀 밝혀내서 그 내용들을 교정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뭐 내란 문제에 대한 척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중대한 문제인 것이고요. 아마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후속 조치들을 취하는 문제 저는 이런 것들이 뭐 주요한 사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영진 교수님 가장 첨예한 것은 역시 조희대 예. 출석 가지고 이제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가 아무래도 가장 뜨거울 상임위가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이제 펼쳐지는 여야 간의 공박은 대체적으로 지금 쟁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보통 그 대법원장의 출석이라는 것은 국정감사 기간에 잠깐 시작할 때 와서 국민을 상대로 한번 인사를 드리고 또 마무리할 때 잠깐 이제 대법원장이 오는 경우가 관례였는데 기관 증인을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처장이 나와서 기관 증인을 하게 되면 대법원장이 이제 뭐 공석인 경우가 많죠. 근데 이번에는 조희대 출석이 야당으로부터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사항, 여당으로부터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출석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도 뭐 물론 경고를 주고 뭐 절차상으로는 출석 요구를 하고 경고를 하고 동행명령을 결정하고 그 이후에 집행을 하는 과정까지는 있습니다만은 불응시의 경우에는 또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 그런 조치까지 나아갈 것인지 민주당의 셈법이 좀 복잡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당연히 대법원장이 국민의 요구에 부름에 응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만은 이것을 실제로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나아간다고 하면 뭐 일부 뭐 이제 정치적인 부담을 또 가져갈 수도 있는 거여서 민주당의 셈법은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김준일 의원님, 되게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에 대법원장이 처음에 국정감사 가면은 인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석을 허용을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답변은 법원행정처장이 대신하도록 하겠다라고 양해를 해줬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대법원장을 상대로 지금 물어볼 게 많이 있으니까. 너 가면 안 돼. 여기 있어.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대법원장이 그렇게 하는데도 법원행정처장한테 맡기겠습니다 하고 떠나버린다든지 아니면 이석을 허용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안 와버리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참석을 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떠나고 행정처장에게 이러면 양해 못해. 양해 안 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기관 증인이 아니라 일반 증인으로 의결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다면 또 그게 양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예. 그래서 일반 증인하고 똑같이 대접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사유서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는 동행명령장 발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법사위원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와서 본인도 이참에 좀 털고 가는 게 그게 상식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할지는 예측을 못 하겠어요. 근데 안 나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아예 그냥 본인이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이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지는 또 고민할 문제인 것 같아요. 안 나올 경우. 일마가 이제 뭐 안 나오고 어떻게 할 때 동행명령장까지 발부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역풍 뭐 이런 걸 생각해서 망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론이 중요한데 추석 앞두고 SBS가 여론조사한 걸 보니까 조희대가 사퇴해야 한다가 48%, 사퇴하면 안 된다가 35%로 나타났더라고요. 사퇴해야 된다가 훨씬 높아요. 이런 걸 보면 저는 100%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해서 너 진실을 말해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까 궁금합니다, 김영남 의원님. 글쎄요, 이제 지금 법사위 분위기로 봐서는 정말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대법원장을 상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거나 아니면 뭐 사실상 그 끌어다가 갖다 놓는 건 처음이잖아요. 예. 저희가 추석 연휴 시작하기 직전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영장 집행이 됐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이제 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별로 어떤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이진숙 전 위원장이 어쨌든 추석 명절에 이슈가 됐단 말이죠. 자, 국감 시작하는 날인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정감사 시작인데 그 첫날 대법원 국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정감사 시작하면서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나올 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거냐. 그렇게 되면 이번 국감은 그냥 조희대 국감으로 끝날 것 같아요. 왠지. 온통 관심이 거기에만 집중되고 그 이슈로 국정감사가 그냥 거의 다 지나갈 것 같아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법대로 해야 된다. 나와야지 왜 안 나오냐라는 의견이 높은 것도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을 때 그 후폭풍은 적어도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대법원 국감이 이틀이잖아요. 예. 월요일하고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은 대법원 이제 올라던 국감이고 수요일날 한번 현장에 간다는 거잖아요. 그 수요일 상황까지를 좀 지켜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때도 로그 기록 보겠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7만 쪽 니네가 진짜 읽었는지 기록 내라고 했는데 안 내니까 보겠다라는 거 하고 대법관 증언하는데 1조 4천억 듭니다. 서초동 땅 사고 하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대법관 집무실도 한번 보고 우리가 확인하겠어. 1조 4천억 때문에 니네가 안 한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실제로 상황도 한번 보겠어. 라는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15일까지 아침 상황까지 좀 보고 뭔가 판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월요일 날 나오면 제일 좋죠. 저는 사실. 그렇게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김주공 원장님. 네. 국감에 그 대법관들한테 딱 이거 한 장만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읽어봐. 그래가지고 시간을 재. 네. 그러면 뭐 한 장 읽는데 뭐 한 30초 걸리나? 7만 페이지 말씀하시려고 그래서 그러시는데. 곱하기 7만 하면 계산 나오지 않나요? 7만 다 읽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 그러니까 최근 일각에서는 또 농담처럼 조희대 대망론 얘기를 하죠. 대망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계속 압박을 가하게 되면 윤석열처럼 정치 탄압 이렇게 뭐 이런 식의 빌드업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국민이 요구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지규현 같은 자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대법원장을 내버려 두고 있지? 설명 좀 해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발표한 거에 의하면 직무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지규현이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사법권을 직접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를 봐서 이렇게 해놓고 공수처가 그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더니 그걸 기각시켜버리는 사태를 보면서 뭐 하자는 거지라고 하는 의구심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게 하나고, 그러니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신들은 어떻게 이틀 동안 7만 페이지를 읽을 수 있는 거지? 뭐를 읽었어? 종이를 읽었어? 아니면 화면을 읽었어? 또 왜 밝히지 않는 거지? 그렇다면 당신들 스스로가 사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자인하는 거 아니야? 그럼 당신들은 사법부에 있어야 될 존재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이 질문에 좀 답을 해줘 라고 하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건 아니 국정감사건 상관없이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건 그 얘기들을 당신들의 입으로 얘기해달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설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풍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민주당이 적절하게 여기에 대응하면서 사법개혁의 여론을 모으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동행명령을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과정에 대한 충분한 여론들을 만들어서 왜 민주당과 또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력을 모으는 작업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동행명령 이런 것들에 대한 형식적인 부분들보다는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이후에 사법개혁을 입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MBC 언론사에서도 그 불출석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판
거의 격차가 제가 볼 때 20% 정도 격차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으로 좀 집중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그 국민들의 반감을 또 역으로 또 어찌 보면 정치권이 활용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보는 게 여론조사에 이미 드러나고 있는 지휘연, 조의대에 대한 판단은 전 사실상 끝났다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일반 증인까지 채택한 상황에서 본인이 출석에 불응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조의대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김건희나 윤석열하고 동일해지는 효과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3년 반 내내 어떤 국민적인 의혹이 있을 때도 윤석열, 김건희는 늘 피해만 가고 국민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이 어떤 의혹이라는 게 다 명백한 상황에서 사인회동서를 차치하고서라도 왜 공수처의 영장을 사법부가 기각을 했는지, 뭐 혹은 조의대 대법원장의 업무 차량 운행 일지 기록은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물어볼 자유도 없단 말입니까? 이거는 정기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있는데 답을 하라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안 나온다면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라는 저렇게 생각합니다.